네, 안녕하세요. 리타이사이트의 김영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강의는 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가장 인기잖아요. 핫 이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스페셜 리포트 정리를 해봤고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이슈였었어요. 작년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이 있고 지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공급 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에서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주로 수요하는 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요를 하거든요. 소비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하게 만드는 곳과 소비하는 곳 이렇게 딱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걸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2003년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하고 나서 이제 이게 가속화돼 가지고 이전까지는 사실은 전 세계가 현재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세분화돼 있어요. 중국에서 만드는데 중국에서 원재료는 호주나 인도네시아에서 원재료를 공급하고 중간재는 우리나라에서 공급을 해서 중국이 그걸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서로. 그래서 이제 이걸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그게 이제 2020년 3월에 팬데믹 발생하면서 지금 이제 작년에 좀 심했죠. 공급망 지연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공급망 체인이 쫙 돌아가야 되는데 그 컨베이어 벨트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쭉 이렇게 착착착착 돼가지고 완제품이 나오잖아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 보면. 근데 중간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그 나사 하나가 못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 과정이 다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사 하나 때문에 자동차 못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걸 지연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 확산이 되면서 선진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백신이 이제 보급이 많이 됐잖아요. 백신 보급 접종률이 높으니까 그런 국가들은 이제 백신 맞고 이제 위드 코로나식으로 갔던 거죠. 지금도 약간 통제를 별로 안 하는 편인데 문제는 이제 신흥국 쪽 물건을 만드는 쪽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신흥국 같은 경우는 백신 보급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백신이 모자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급률이 접종률이 20%, 10%,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계속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공장 폐쇄도 되고 노동자들이 안 나오고 걸리면은 이제 격리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딱 봤을 때 뭔가 컨베이어 벨트가 쭉 돌아가는데 이제 컨베이어 벨트 앞단에서 뭔가 자꾸 삐걱삐걱 문제가 생기는 거죠. 컨테이너 항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배들도 그렇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물건이 미국이나 유럽까지 도착을 안 해요. 잘. 그래서 요즘에는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막 7개월, 8개월 기다리잖아요. 그런 게 왜냐면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반도체가 모자른 거예요. 글로벌 공급망 지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연이라는 문제는 사실 어디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미국이나 유럽이 코로나 다 이렇게 방역 잘해서 소비를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신흥국 전체적으로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 서버리는 그런 걸 이제 공급망 지연이라고 하는데 그 공급망 지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망 지연이라는 건 결국은 공급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줄고 소비는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물건값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운임도 올라가고 원재료 값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요즘에 석탄, 천연가스 모자르니까 천연가스 값이 막 5배, 10배씩 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사실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 지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강하게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약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주제로 잡은 거는 지연이 아니고 재편이잖아요. 재편 부분을 좀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된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19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패권 전쟁에서 트럼프 시절 때는 사실은 이제 무역 전쟁이었잖아요. 서로 관세 매기고 이런 무역 전쟁을 했다면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기술 패권 전쟁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중국
중국으로부터 핵심적인 제품들, 자원들은 공장을 빼서 다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뭐 좀 핵심적인 것들 있잖아요. 통신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만들고 있으면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패권 전쟁 때문에 이제 중국을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첨단 제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온다. 그러면 나중에 중국이 그거를 끊어버리면 미국이나 유럽의 산업이 다 멈춰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게 예전에 친구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적국이 됐기 때문에 적국으로부터 핵심적인 공장을 빼서 다 미국으로 가는 거죠. 자국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이제 핵심적인 자산을 먼저 빼오고 그 다음에 핵심적이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필수품이라도 미국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들은 중국에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 기업들을 좀 설득을 해서 중국에서 빼서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우방국들, 우방국 중에서 이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이런 국가들이죠. 이런 국가들로 이제 이 공장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또 빠져나온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점점 이제 약간 우경화라 그러나요? 우경화되고 민족주의가 발전하면서 사실은 패권,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돼가고 있거든요. 이 제국주의가 된다는 건 약간 사상적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돈도 많은 국가가 됐는데 이런 국가들이 이제 패권을 잡으려고 나선다는 건 결국은 주변을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자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들을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이제 몰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공산주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지금 그 덩샤오핑 개혁 개방을 주도했던 덩샤오핑 시대 이전에 마오쩌둥 시대가 있거든요. 그게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처참한 역사죠, 중국에. 근데 그때로 시진핑 시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공동부유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조짐들인데 장기 집권하고 독재하려고 하면 어차피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본가들에 대한 적대감 뭐 이런 게 문화 대혁명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바람이 불고 있어요. 중국 내에서도.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시진핑 정부, 그러니까 공산당에 대한 지지율이 90 몇 프로 가까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 그래서 이제 외국 기업들도 뭐 중국이 되게 좋은 생산처긴 하지만 어떤 그런 리스크들을 감안을 하면 불안한 거죠. 그리고 중국은 또 한번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게 한 지방에서 돌면 그냥 다 폐쇄해 버리거든요. 이게 중국은 되게 강경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뭐 요번에 시안 같은 경우도 인구가 한 1,600만 되는데 조금 이제 몇백 명 나왔다고 환자 나왔다고 그냥 도시 자체를 폐쇄해 버렸어요. 성 자체를. 그래서 시안에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그러니까 탈중국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건 좋은데 재편되면서 그 전에 이제 20년 동안, 과거 20년 동안 중국이 아주 싸게 노동자들을 그냥 대규모로 동원해서 싸게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납품하던 그런 제품 가격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고 또 다른 나라로 가고 하면서 이제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이제 과거 20년 동안 중국이 그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미국이나 유럽이 골디락스를 겪었어요. 그 골디락스라는 게 뭐냐면 경제가 막 성장하고 유동성 막 위기 때 퍼부어도 물가가 안 올랐죠.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싸게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끝난 거죠. 과거 20년의 어떤 물가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중국으로부터 이제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앞으로 20년간은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이상적이었던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정상적인 현실로 돌아가면서 물건값이 조금 올라가는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이 최근에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러면서 미국의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원인이 공급망 지연도 있지만 공급망 재편 부분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치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기후 위기의 문제죠. 그러니까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 뭐 이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탄소 중립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들의 그 비용이 올라가는 요인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뭐 석탄이나 석유나 뭐 이런 거 아주 싸게 만들었던 제품들을 이제는 이제 탄소 배출 때문에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줄이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탄소를 저감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탄소를 저감하지 못하면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기존의 이제 화석연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후이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에너지 구도가 바뀌다 보니까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 개발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석유 개발하면 한 30년 정도는 석유가 계속 나와서 판매를 해야지 이게 BEP 맞추고 뭐 이익이 나는데 뭐 30년 후에는 석유 안 쓰지 않겠어요? 전 세계 자동차가 전기차로 거의 다 바뀔 텐데 그러면 수요량의 반을 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수지가 안 나오는 거죠.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석유 개발이나 시추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보면 수요는 아직 이렇게 친환경으로 확 전환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환하는데 아마 한 15년, 20년은 걸릴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전환이 되는 거니까. 전환은 느린데, 그러니까 석유나 그런 어떤 탄소 자원에 대한 소비는, 수요는 천천히 줄어드는데 공급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투자가 모자르면서 확 줄어들게 되면 이 미스매치가 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석유 가격이나 뭐 이런 석탄 가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막 위로 급등하기도 하고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게 이런 수급 브리치가 생기면서 그 과정이 뭐 1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안 끝나거든요. 이게 5년, 10년에 걸쳐서 계속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체 상황이.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이 이제 요번에 급등한 게 일시적이다 아니다 뭐 얘기도 많고 저희도 이제 작년에 좀 이건 일시적이고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반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전에 20년보다 뭐 글로벌 공급망 지연도 그렇고 재편도 그렇고 기후위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약간 고민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 결론을 내린 거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거는 뭐 작년에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상승했고 올해는 좀 떨어지겠지만 레벨 자체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전의 레벨이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1.5에서 2%뭐 이랬는데 요번에 이제 작년에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올해 뭐 내려와도 아마 3%대, 4%대 이 정도는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기저효과 사라진 상태에서 3, 4%대면 이전에 1, 2%대에 비하면 2배 정도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뉴노멀이 되는 거죠. 이제 인플레는 3, 4%대 뭐 이렇게 뉴노멀이 되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좀 오는 거 아닌가 앞으로 20년은 이제 그런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금융시장에는 되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과거의 평균에 비해서 이렇게 높아지는 단계로 앞으로 10년, 20년 높아진다면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이제 연준이나 각국 중앙은행이 함부로 저금리를 못 쓴다는 거죠. 제로 금리를 쓴다든가 이런 거를 길게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전에 20년은 물가가 워낙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좀 나쁘면 금리를 더 낮춰가지고 경기 부양을 한다든가 유동성을 퍼부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물가가 걱정이 안 되니까. 하지만 이제 물가 압력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이렇게 상승 요인이 많아진다면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이 함부로 이제는 돈을 찍어낸다든가 뭐 과잉 유동성을 퍼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기 금리라고 하죠. 장기채 금리, 국채 금리나 뭐 이런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들이 이전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은 계속 금리가 이게 낮아졌거든요. 계속 우하향했죠. 그러니까 금리가 20년 전보다 10년 전이 낮고
10년 전보다 5년 전이 낮고 5년 전보다 뭐 1년 전이 가장 낮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금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약간 이제 서서히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장기 금리 수준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약간씩 레벨업 되는 거죠. 이게 저점이 약간 높아지면서 레벨업 되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뭐 자산 시장이나 이런 데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밸류에이션의 변화라든가 이런 글로벌 자산 배분에 있어서 주식과 채권, 원자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채권이 사실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저점을 높여서 올라간다면 채권의 시대는 끝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장기채의 시대는 끝난 거죠. 장기채가 원래 금리가 떨어질수록 이익이 나는 게 장기채잖아요. 그런데 이 금리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면 레벨이 이제 저점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채권에 장기 투자하는 그 자산 배분 모델에서 장기 투자하는 그 수요들이 기금이나 연기금들이 주로 투자를 하는데 그 수요들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 줄어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돈이 주식으로 완전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뭐 물가연동체라든가 채권 내에서도 물가연동체라든가 또는 원자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큰 변화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설명드리려고 이제 이번에 스페셜 리포트를 쓴 거고요.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좀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부가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저희의 아이디어는 코로나19가 과연 빨리 끝날 거냐. 이번에 오미크론이 이제 마지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전염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이 낮아져서 이게 이제 이번에 오미크론이 돌고 나면 이제 계절성 독감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면역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설명하는 그 영상들이 있어요.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또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영상들을 보면 전반적인 의견이 뭐냐면 이 오미크론이 갖고 있는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이가 굉장히 특이한 변이가 생긴 거래요. 특이한 변이가 생겼고 이게 이제 전염력을 엄청나게 높인 건데 문제는 이런 변이가 생겼다는 건 앞으로도 변이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변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오미크론에서 다음 또 이렇게 우세종이 되는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치명률이 이번에 오미크론 같은 건 낮지만 이게 계속 나오다 보면 한 번 잘못 맞아가지고 무조건 이제 변이가 일어난다고 치명률이 계속 낮아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또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대요. 전염력이 높으면서도 치명률이 높은 이런 것들이 조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백신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기가 바이러스잖아요. 약간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잖아요. 독감이나 감기가. 근데 감기약이 없잖아요. 뭐 독감 백신도 매년 그 우세종이 되는 독감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접종을 받지만 감기에 걸렸을 때 뭐 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방하는 약도 사실 별로 없고 왜냐하면 워낙 변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코로나도. 그래서 계속 변이가 일어나면서 문제는 이제 사망률이나 치명률이 독감 수준까지만 떨어져 주면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독감 수준보다 한 10배 정도 치명률이 높은 상황이니까 이 치명률이 완전히 독감 수준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변이가 일어나면서 한 그 시점이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겠죠. 근데 파이자 CEO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이제 기존의 감기 수준까지 떨어지려면 2024년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22년이니까 22년, 23년, 24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코로나가 5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게 좀 빨리 끝나기보다는 이게 치명률이 독감 수준까지 떨어져야 끝나는 건데 이게 뭐 파이자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사람 말이 맞다고 가정하면 한 3년은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이제 슬픈 얘기긴 한데 그런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런 식으로 변이가 일어나면서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게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전문적인 건 잘 모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변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다음 변이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미크론 다음 변이. 근데 이제 이 치명률, 그러니까 전염력도 더 강한 것 같고 아직 이제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또 다른 새로운 변이가 발견이 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장기화되면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백신 개발해가지고 그냥 대응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 이번 변이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에서 발생했잖아요. 남아공에서 발생했는데 거기가 백신 접종률이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접종률이 높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백신의 문제가 그렇다고 전 세계 인구를 동시에 이제 80% 이상 맞출 수 있는 백신을 생산하기도 어려운 거고, 백신의 어떤 불균형이 계속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글로벌 공급망 지연 사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길어지지 않을까.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연이 뭐 작년 뭐 3분기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했다가 4분기까지 갈 것 같은데 했다가 이제 작년 연말에는 2022년 상반기에까지는 지연 현상이 뭐 유지가 되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전망도. 아직도 이제 뭐 반도체 수급, 뭐 자동차 반도체 수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뭐 2024년, 뭐 2, 3년 앞으로도 조금 장기화될 거를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공급망 지연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추이인데 지금 여기 와 있죠. 지금 이거 돌파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이평선이 돌파를 했을 건데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기존의 델타나 뭐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염력이 뭐 최소 3배에서 뭐 10배까지 전염력이 강하다고 하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벌써 100만이더라고요. 하루 확진자 수가 100만이 넘었는데 뭐 지금 추세대로 하면 이게 한번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해 한 1월 말 2월 정도면 아마 이렇게 쭉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또 끝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생기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벌써 보통 이제 이전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1차 이게 1차도 아니었죠. 앞에 1차였죠. 1차, 뭐 2차, 3차면 끝났는데 이게 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존의 어떤 바이러스 패턴하고 좀 다르다고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웨이브가 1차 웨이브, 2차 웨이브, 3차 웨이브 지금 뭐 이렇게 오래 가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분위기가 이 바이러스는 좀 굉장히 오래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물류 시스템에 대한 얘기, 뭐 이런 부분들이 이 물가 상승 압력을 어떻게 높이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요 데이터가 좀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1960년대서부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냐면 생산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의 상승률이고요. 요거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게 이제 가격으로 전이 돼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의 상승률인데 이 1970년대, 80년대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요때가 언제냐면 요때가 굉장한 인플레이션 시대였어요. 인플레이션 시대였는데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돼서 90년대, 2000년대, 뭐 2010년대 이렇게 오랫동안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됐었던 거죠. 여기에는 중국의 영향이 되게 컸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시절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인플레이션 시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이 7, 80년대 보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보시면은 요 정도 레벨 크지 않았죠.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았죠.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상황. 그러니까 전월 대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거예요. 1%만 돼도 0.2%만 돼도 전월 대비니까 연간으로 보면 거의 한 2%, 3%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월 대비해서 1%다. 이때는 막 1%씩 나왔죠. 1%면 연간으로 막 12%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1%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안정됐다가 최근에 이제 여기 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막
아직까지 요 정도면 뭐 요 정도 기존의 어떤 패턴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닌데 뭐 기저효과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들. 근데 제가 볼 때는 7, 80년대까지는 아니래도 전반적으로 좀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런 생산자 물가지수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망 차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비가 너무 과해서 생겼다기보다는 이번에는 이제 생산자 물가,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오른 부분이 되게 큰 거죠, 사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거는 사실 기저효과가 이제 작년에 끝났으니까 그래서 안정이 됐다가 여기서 튀어오르면 이건 찐인 거죠. 예, 실제로 정말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산자 물가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특히 올해 되게 중요한데 올해 만약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지금 조기 인축을 하고 있잖아요. 테이퍼링도 하고 좀 일찍 끝내고 기준금리 인상도 지금 3번에서 4번으로 지금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다 이런 원인이 뭐냐면 인플레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연준이 볼 때 인플레이션을 잘 못 잡으면 이건 되게 인플레이션은 약간 한번 악순환에 걸리면 굉장히 크게 오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되게 이렇게 당면한 과제가 되는 거죠, 올해.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나 뭐 유동성 축소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사람들이 느끼는 갖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인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데이터보다 이 데이터가 중요해요.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높아지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좀 과잉 소비도 하게 되고 물건을 막 사재기 하기도 하고 막 화폐를 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실물자산을 더 원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 심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관리해 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2014년 이후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요 2%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현재는 2%, 3%. 요 라인 저희가 이렇게 그려놓은 요 라인 안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현재 이제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이 2% 정도 수준이니까 뭐 플러스 1까지 해서 3% 이내에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이때 왜 높았냐면 이때는 90년대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높았으니까 당연히 이때 관리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나라의 잠재 성장률 대비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면 지금은 이제 잠재 성장률이 2%대니까 여기서 맥시멈 3%까지는 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억제를 못하고 튀어 올라가면 이제 세게 긴축을 해야 되는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얘기죠. 연준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한다. 이거 되게 여러분들 안 느껴봤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를 굉장히 강하게 올릴 수 있거든요. 예전에 볼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를 좀 하나의 기준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기대 인플레이션 5년짜리. 이게 지금 2%에서 3%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3% 정도 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연준이 이번에 발표하면서 약간 눌리고 있는데 여기를 방어를 해야 돼요. 3%. 이 라인을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뚫고 올라간다.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연준이 긴축을 발표했고 지금 약간 심리적으로 긴축을 하겠다.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올 상반기에 이게 눌리지 않고 뚫고 올라오면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준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기준금리 인상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원래는 0.25씩 올리는데 0.25씩 올해 한 3번 올려봤자 뭐 0.75 올리는 거잖아요. 4번 올리면 1% 올리는 거고.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튀어 올라가면 연준 입장에서는 아 이거 갖고 안 되겠네. 못 잡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0.25씩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첫 금리 인상 때 0.5나 0.75씩 올릴 수도 있어요. 연준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꼭 그게 0.25씩 올려야 된다는 그 보장은 없는 거예요. 원래 1% 올려도 되고요. 한 번에 뭐 2% 올려도 상관없어요. 그건 올리기 나름이기 때문에. 내릴 때도 보면 1%포인트 그냥 내려버리잖아요. 급할 때. 그래서 이 첫 금리 인상이 0.25면
괜찮은데 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올해 3월까지 안정이 되면 아마 0.25씩 그냥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요게 튀어 올라가면 시장이 0.25씩 3번, 4번을 올린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게 튀어 올라간다는 건 결국은 인플레를 통제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 가지고는. 그러면 연준이 아마 0.25가 아니라 0.5, 0.75 이렇게 첫 금리 인상을 세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는 거죠. 예. 그거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연준이 이거 인플레를 완전히 잡으려고 이제 이 성장이나 주식시장을 포기하는 거죠. 일단 포기하고 인플레를 잡는 거에 최우선을 두면 금리를 그렇게 세게 올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게 올려버리면 일단 그게 이제 대세 하락이 될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시장이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올해 상반기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큰 이슈다.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3%를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예, 돌파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정도 긴축을 한다고 공표를 했는데 이게 눌려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돌파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올해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기후위기 부분은 앞으로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약간 친환경 쪽이잖아요. 천연가스가 지금 석유를 안 쓰면 사실 천연가스를 많이 써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예를 들면 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KRBN이라는 ETF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그게 이제 탄소 배출권 ETF인데 그거 계속 우상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때 말씀드리고도 계속 우상향해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장기 투자하기 되게 좋은 하나의 대체 상품인 거죠. 원자재 쪽에. 원자재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원자재 쪽에 뭐 구리도 있고 석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금속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천연가스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 재편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든 이제 앞으로 석유나 석탄을 줄이고 그러면 대체 에너지를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힘들잖아요. 예, 자연 조건이 잘 맞는 국가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양광 하기도 힘들고 뭐 한데 그런 국가들은 이제 에너지원을 석유가 아니라 뭐 원자력도 친환경인데 원자력 많이 쓰기에는 좀 어렵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선택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천연가스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급등해서 나중에 내려오면 장기적 차원에서 보면 석유보다는 천연가스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3%가 되게 중요하다. 올해 이게 3%를 돌파하고 올라가면 이제 저번에 이제 제가 연말에 이제는 좀 인도나 베트남도 좀 줄이시고 미국도 이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3%를 돌파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뭐 지금 버블이라고 했잖아요. 버블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욕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줄여놓고 마음 편하게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월이 버블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한번 이게 있거든요. 이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의 끝은 폭등이에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요번에 아파트 가격도 그랬잖아요. 사실 2019년에 버블 거의 도달해서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2020년, 21년 폭등하고 지금 거의 끝나는 분위기죠. 그래서 그런 게 항상 있어서 이제 버블에 들어가 있는 자산은 또 변동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약간 좀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조금 줄이시는 게 맞는 거고 프로들은 요걸 한번 먹기 위해서 좀 약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주식이 부러지는 건 아니고 조금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3%를 돌파하면 조금 더 줄여서 왜냐하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줄여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약간 자산 배분 모델에서 미국 주식이 이제 많이 줄었어요. 원래 40% 가까이 있다가 지금 30%까지 떨어뜨려 놨거든요. 비중을.
떨어뜨려 놓고 신흥국은 이제 거의 제로가 됐어요. 계속 줄이다가 이제 신흥국은 거의 투자가 제로가 됐고요. 미국은 30%까지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마 기대 인플레이션 3% 돌파하면 아마 25%, 20%까지 더 떨어뜨릴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사실 굉장히 안 들고 가는 편이거든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장기채라든가 뭐 채권 쪽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채권 쪽도 지금 금리가 같이 뛸 가능성이 높아서 금리가 뛰면 장기채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물가 연동채, 단기.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물가 상승 부분을 이제 수익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물가 연동채인데, 금리 상승에 또 상관이 없고요. 이제 요 물가 연동채 쪽이 굉장히 많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그 자산 배분 모델도 약간 이제는 올해는 좀 욕심을 버리고 위험 자산을 줄여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쪽, 좀 몸조심하는 거죠. 몸조심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